자, 물권 중에서 물권의 의 특징 했죠. 그 다음에 물권 주체, 객체, 일물일권주의 했고요. 종류와 관해서 물권 법정주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마 물권 법정주의까지. 물권의 효력할 차례일까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했나? 이것도 했나? 예? 아, 기출문제는 했는데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을 했나 모르겠네. 아이, 까먹었다. 하지 뭐, 그쵸? 또 하면 좋지 뭐. 물권법 총론 크게 두 덩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요 물권 변동 쪽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물권 일반에서는 물권의 의 특징이 있었고요. 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특징하고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절대적,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시 처분하는 권리. 의 및 특징입니다. 주체는 자연인, 법인, 객체는 물건. 이거에서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물권의 종류 185조 물권 법정주의.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권의 효력. 여기까지가 물권 일반론이에요. 물권의 효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 일물일권주의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권리자가 여러. 일물일권주의에 의하면 이거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죠.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권리가 하나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더라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배제시키는 효력, 즉 이걸 우선하는 효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 우선하는 효력, 당연히 권리의 선후를 판단해야 되죠. 그 선후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과 물권끼리 충돌한다. 이럴 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때 그러면 성립 선후는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부동산은 등기 선후, 동사는 점유 선후 이렇게 되겠죠.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개.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것의 예외. 하나가 점유권이고요. 점유권은 이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우선적 효력이 없다. 그랬고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해 주시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충돌하는 게 물권과 채권인 경우, 이건 이제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를 하여 을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이 임차권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고 채권은 특징이 뭐였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채권은 그래서 그 특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택이 만약 임대는 했고 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아서 병이라는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소유권을 얘한테 주장을 해요. 나가라. 그때 얘는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을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원칙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습니다. 물권이 우선한 것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선후를 판단하는 게 있고요. 물권과 채권의 선후를 판단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게 있고 선후를 판단하는 건 두 가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요 임차권 같은 채권이 뭘 갖추는 경우? 대항력.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대항력을 갖는데 그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나타나면 그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 우선할 수 있더라.
또 하나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것들을 가등기를 해놓으면 순서를 미리 확보하니까 이 이후에 소유권자가 새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얘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순위가 소급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 다음에 나타나는 소유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채권이 대항력을 갖거나 또는 이전 등기 청구권 따위가 가등기를 갖췄을 때는 그 후의 물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 선후를 판단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인데 이건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라습니다. 이 주택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자,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있는데 이게 경매가 됐어요. 그 경매 대가. 얘가 먼저 채권을 배당받아요? 얘가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아요? 원칙? 저당권자가 우선. 그런데 예외 첫 번째 거. 얘가 대항요건 플러스 뭘 갖추고 있으면 확정일자. 얘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누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네,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선후를 판단해서 또 하나가 언제나 얘가 먼저 배당받는 경우 있죠. 얘가 소액 임차인인 경우 그 일정액을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췄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채권이 우선해서 배당받는 경우가 있죠. 4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여기 하나 있는 거. 이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요 주택에 부과된, 요 경매된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이걸 뭐라 그래요? 당해세. 여기다 써야지. 당해세. 채권. 당해세가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 그 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이게 회사 물건이야. 회사가 망했어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최종 3월근 임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 가장 먼저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어.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어. 저당권에서 봤어. 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이 주택이 낡았어.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싹 해서 한 1억을 들여서 이제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멋있게 경매가 됐어. 근데 소유권 상실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그거 제일 먼저 배당해 주겠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4개. 그 중에서도 뭐가 이게 제일 일바 영순이에요. 4가지 언제나 채권이 먼저 배당받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최우선 변제권하고 요 놈은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저당권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적 효력이에요. 기준 정도 잘 생각하시면 되고 예외 같은 거 눈여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내 물건 돌리도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내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서 내가 그 물건을 사용을 못하더라. 이걸 물건의 내용 실현이 침해 또는 방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돌려줘. 방해를 제거해. 또 방해하면 뒤져.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침해 또는 방해 또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자가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왜 인정을 해줄까? 취지 별거 없어요. 물권의 절대성 때문에 그래요. 물권의 절대성이 뭐예요?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뒤집으면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있다. 채권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채권은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인에 의해서만 침해가 가능한 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침해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왜 침해했냐, 돈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놈의 물건은 누가 침해할지를 몰라. 그렇죠?
누구든지 침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침해하든지 그놈이 누군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나랑 무슨 관계 있는지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지 마라 라고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방해 예방? 염려만 있어도 인정되네.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있었죠. 물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오, 이렇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침해가 안 되고 침해 염려만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한 세트인데 이게 민법에 두 세트가 있다 그랬어요. 점유권의 한 세트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의 한 세트 213조, 214조. 소유권은 214조에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처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점유권 소유권 가서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요걸 다른 물권에 준용해. 뭐라고 생각하시자 그랬죠? 큰형님이 농기계를 3개를 사놓고 아우들은 그걸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형님이 농기구를 3개를 갖고 있어요. 버크레인 트랙터 막 이런 거. 아우들은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빌려 쓰면 돼요. 이 아우들 중에 요 놈. 배가 다르다고 그랬죠? 배가. 뭐가 다르다고요? 배가 다르다. 그러니까 큰형님이 니들은 빌려 쓰지 마 이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때 질권자가 뚜껑 열렸다 그랬죠? 왜? 얘는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에이 모르겠다. DNA 검사해봤더니 얘는 형제가 맞아. 큰형님 미안하죠? 안 미안해? 해석상 인정해줄게 너는 그럼. 넌 빌려다 써도 돼. 근데 얘는 끝끝내 배가 달라. 넌 안 돼 자식아 끝끝내. 간단한 거예요.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두 놈은 큰형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저희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형님 왜? 아니 저희는 이거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저희는 이거 안 빌려 쓸래요. 그래 이거만 빌려 써라.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뭐는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네. 한 동네 사이좋게 살고 있는 농사짓는 형제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만 외우시면 돼요. 지난번에 배가 다른 형제가 누구라 그랬지? 이러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게 유형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의 성질이 있습니다.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요. 물권의 성질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그 중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갑수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권은 토지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병에게는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적 성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만을 갑에게 남겨두어 갑에게 유보하여 갑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플러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터잡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 성질과 관련해서. 행사 요건. 침해나 침해 염려의 객관성.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침해 원인을 살펴보자. 원인.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게 있고 침해 원인을 따져봤더니 누구의 잘못도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침해 원인이 이거냐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권적 청구는 인정된다. 이걸 침해의 객관성 이렇게 부른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또 옆에 있는 분은 치매 객관성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 치매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치매 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게 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는. 예?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는지, 누군가의 고의 과실에서 침해됐는지, 이거 묻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라는 거 하고,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라는 거 하고, 두 가지 문장이 이 그림에서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행사해요? 청구권자? 현재 물권자. 누구라고요? 현재 물권자.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등기는 안 했어.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현재 점유자. 요게 기본이에요. 이게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하면 조금 세분화가 돼요. 좀 세분화가 되는데, 큰 대원칙이 누구한테 한다?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못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런 판례 두 가지.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갑은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노트북을 팔았다. 양도해서 병에게 인도하여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현재 점유자다 아니다?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얘 처음에 불법 점유자였었죠. 자, 판례 문구.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나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반면에 얘가 이걸 병에게 임대했다. 그래서 인도를 했다. 그래서 병이 점유하고 있다. 이때는 좀 달라요. 팔아먹었을 때하고 빌려줬을 때가 달라요. 빌려줬을 때는 얘가 무슨 점유하는 거고, 간접 점유하는 거고, 얘는 무슨, 직접 점유하는 거고, 얘가 무슨 점유하는 거고, 간접 점유도 점유자 맞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판례가 먼저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누구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현재 점유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직접, 간접 둘을 말하는 거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됐죠? 또 하나. 아까 이 무단 건축물.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누구 소유? 을 소유. 을은 등기할 필요 없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 그렇죠? 누구를 상대로 갑은 철거를 청구해요? 을을 상대로. 그런데 이 을이 잽싸게 건물을 팔아먹고 인도했고, 그런데 등기는 안 하고 있어, 병이. 등기 못하죠? 이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서 얘가 사기는 했지만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했다면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갑의 건물 철거 청구.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 여기서 건물 소유자가 을이에요, 병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병은 아직 등기 안 했잖아. 안 했다니까. 병은 아직 등기를 안 해서.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을이 어디가 있어요? 아유, 소유자한테 해야 된다니까. 철거 청구는, 건물 철거 청구는. 이거
최종적으로 결론은 맞더라도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철거 청구는 우리 판례도 건물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에 한한다. 이게 판례예요. 현재 소유자가 얘야. 얘를 상대로 해야 돼. 근데 얘가 홀랑 팔아먹고 어디가 있어요? 에? 저기 중국에 연변지역가 있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 얘를. 그럼 갑은 을을 찾아가지고 철거 청구해야 돼. 철거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상대로 하는 거야. 얘를 상대로. 상대로 하는데 얘 소유자다 아니다. 우리 판례. 소유자는 아닌데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아주 웃긴 판례예요. 이 판례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에 한한다. 그럼 결국 소유자 일콜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예요. 그럼 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런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려면 병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자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다 그러면 자기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는 있다?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갖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예? 소유자를 소유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말을 뭘로 바꿔요? 철거할 수 있는. 됐죠? 근데 조심하실 게 또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요 대지 인도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건물 철거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대지 인도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대지 인도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지 점유자. 대지 점유자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건물의 대지 점유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을. 예?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땅에 대한 사용료. 누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소유자 을. 그러니까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라? 을. 멘붕이 돼요 또. 아이고야. 자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예? 저게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따로 딱 머릿속에 뭐라고 외우냐.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 아직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만 하고 있다. 딱 요 상황에서 철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땅에 대한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끝. 아시겠죠? 예? 누님 말씀대로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안 그랬어요? 아 몰라. 외우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지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 다시 하면 조금 나아요. 아시겠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상대방. 건물 철거 비용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른 권리와의 관계, 아까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는 말씀드렸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또 하나가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기억하시라 그랬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줘. 계약 기간 중에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근데 이 계약 관계가 뭐가 되면 쫑나면, 그래서 종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쫑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요 반환 청구권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반면에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이 두 개가 병존해요. 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병존. 이게 어디로 확대가 돼요?
근저당권으로 갑이 율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이어도 상관없어요.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갑이 돈을 갚았다. 변제. 변제하면 근저당권은 소멸. 등기는 나중에 말소. 근데 말소가 안 되고 있다.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 청구권이 두 개. 계약의 터잡은 말소 청구권 하나, 소유권의 터잡은 말소 청구권 하나. 자, 계약의 터잡은 거 갑과 을이 돈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돈 갚으면 말소하기로. 약속했죠? 그 약속의 터잡은 말소 청구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터잡은 말소 청구권이에요. 그게 없더라도요. 이게 말소돼야 되는데 말소가 안 돼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돈 빌려면 안 빌려줘요. 이게 말소가 안 돼 있다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터잡은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권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팔지요, 땅을. 소유권 넘어가죠. 뭐도 넘어가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요. 아까 소유권과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커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써먹어야지. 근데 이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 둘은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약의 터잡은 말소 청구권은 전 소유자에게 남아있는 거고 소유권의 터잡은 말소 청구권은 현 소유자에게 넘어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성격은 다르다.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의 터잡은 걸려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고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예? 여기까지가 기본. 요거는 그냥 잊어주세요. 괜히 얘기했어. 하지 문제풀이 가서 할까 괜히 했어. 여기까지가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그 다음에 이 물권적 청구는 나중에 소유권 가서 할 걸 괜히 했나 봐. 요런 것들 이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점유권이나 소유권 가면 판례가 몇 개 더 나와. 이제 그거 추가하시려면 고민하실라 또. 에이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해서. 나중에 소유권 가서 할게요. 잊으세요? 예? 잊으시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하긴 뭐 이거 이렇게 안 지워도 이거 전체를 다 잊어버리시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안 잊어버리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까먹어요. 안 까먹으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까먹어야 정상이지. 저도 까먹는데. 저도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접어놓질 않아가지고 몰라요. 저도. 했던 것 같긴 한데 또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까먹는 거는 당연하.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먹으면 또 외우고 까먹으면 또 외우래.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우리 뇌가? 밑 빠진 독이라 그랬죠. 예? 구멍이 밑이 빠졌는데요. 그 독이 이게 우리 뇌예요. 이게 우리 뇌예요. 근데 여기 구멍이 이따만한 게 뚫려 있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샹샹 빠져나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야죠. 최소한 60% 찰 때까지는 뒤져라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얼마만 채워놓으면 돼요? 빠져나가는 만큼만. 지금은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채워야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우리 뇌예요. 자, 누누이 말씀드려 자신의 뇌를 믿지 마시라고. 효력 끝. 자, 이제 변동으로 갑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물권 변동. 변동의 모습. 취득, 변경, 소멸. 여기 변동의 모습이고요. 변동의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 그랬어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이게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에. 부동산과 동산으로.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이 크게 네 가지 틀이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각각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물권 변동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공시라는 게 나와요. 공시라는 건 물권 변동 과정 및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채권과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채권은 특정 인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 이거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꽁꽁 숨기죠.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권은 어때요? 이 책 내 거라는 거 알려야죠. 이름도 써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난도 방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시예요. 외부에 알려라.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뭘 만들어 놨어요? 등기하고 점유가 일단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관습법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봉분의 형태, 명인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 있죠?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공시 원칙. 공시하라!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안 지켰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고 지켰을 때 메리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무슨 원칙.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에 가셔갖고 꼭 매일 주무시기 전에 인강 하나씩만 듣고 주무세라고 원칙을 딱 세워놨어. 근데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도 없고 했을 때 아무런 메리트도 안 드리니까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네? 제가 이번 순환은 염장순환이라고 했어요. 네? 염장 지르는 순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순환까지는 격려해주는 순환이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제는 안 하면 갈구는 순환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칙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거나 지켰을 때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메리트를 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성립요건주의하고 대항요건주의라고 해요. 이걸 공시원칙의 관철방법 이렇게 해요. 성립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하고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족법주의라고 해요.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하고 불란서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불법주의라고. 불란서가 어디예요? 프랑스. 화란은 어디예요? 화란? 네덜란드죠. 그치?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이죠. 그렇죠? 화란 이런 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이에요. 화란. 네. 옛날에는 외국 명칭을 다 그냥 불렀죠. 네. 어쨌든 불란서, 프랑스. 차이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월 10일 날 각과을이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1월 20일 날 등기 서류 넘겨주고 열쇠 건네줬고 대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1월 25일쯤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이때요. 1월 20일 생각, 1월 20일.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 대금을 전부 받고 등기 서류 넘겨주고 열쇠를 넘겨주면 그때 갑은 무슨 생각을 한다 그랬죠? 아파트가 을에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더 이상 이 아파트는 내게 아니구나. 반면에 을은 돈 다 주고 등기 서류와 열쇠를 넘겨주게 되면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날 가족들 데리고 가본다 그랬어요. 제가. 을은. 그러면 1월 20일 날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해요. 뭐에 대해서? 아파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 라는 생각이 일치하죠. 이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다라는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이걸 물권적 합의라고 해요. 이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다가 의사주의예요. 당사자 의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가 의사주의예요. 그러면 의사주의에 의하면 소유권이 며칠 날 넘어가요? 1월 20일 날. 반면에 얘네들은요. 뭔 개소리냐. 등기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이 넘어가지. 이게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의하면 1월 25일 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형식주의는 등기가 무슨 요건이에요? 물권 변동을 완성하는 요건. 그래서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의하면 등기가 무슨 요건이라고? 공시방법이 무슨 요건? 물권 변동을 완성하는 요건. 그래서 성립요건주의라고 나옵니다. 독일이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의사주의에만 그럼 이 등기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의사주의에 의하면요. 소유권이 1월 20일 날 넘어가지요. 을에게 넘어가지요. 근데 이 을은 이 아파트가 내 거다라고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해요. 등기할 때까지는. 왜? 제3자가 안 믿어줘요. 을이 이 아파트가 내 거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등기부를 딱 띄워봤더니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을이 제3자에게 이 아파트가 나의 소유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등기해라. 그래서 등기가 무슨 요건? 주장 요건, 대항 요건이 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겠습니다.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장단점만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대항 요건의 장점. 당사자 의사의 합치. 장점이죠. 당사자 의사의 합치.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물권이 언제 변동됐어요? 대항 요건주의 물권이 언제 변동됐어요? 1월 20일이죠. 쥐들만 알아요. 제3자는 1월 20일 날 물권이 변동됐다는 사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물권 변동 시기가 불명확.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하나 요 사이.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있지만 을에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고? 갑에게.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 그래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단점. 장점 하나, 단점 두 개. 예? 성립요건주의 단점. 당사자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단점. 근데 장점 두 개. 언제 물권이 변동되는지 확실. 명확하죠. 또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아. 그래서 법률관계가 단순하고 아주 깔끔해져. 대항요건주의 단점 하나, 장점 하나, 단점 두 개. 성립요건주의 단점 하나, 장점 두 개. 뭘 취해야 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예? 가끔 요 장단점 물어보는 지문들도 간혹 한두 번씩 등장해요. 이해는 됐죠? 네, 됐어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 두 번째, 공신의 원칙.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돼 있어. B 노트북이 있어. 을이 현재 도서관에서 점유하고 열심히 민법 이정환이 강의를 듣고 있어. 이거를 병이 봤어. 당연히 병은 을을 권리자라고 믿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병이 왜 그걸 보나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건 묻지 마시고 봤어. 권리자로 신뢰를 해요. 얘 권리자예요? 아니에요? 얘 권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뒤집어서 권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권리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민법 이정환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천인을 대상으로 물어봐. 네 거냐? 대부분 다 자기 거겠죠. 근데 한두 놈은 훔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요 놈도 소유자가 아닌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와 같은, 동산에서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이 99.99%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개 중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권리자 아닌 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제3자는 뭐라고 신뢰한다? 권리자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요걸 공신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래서 공신이라는 것은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공신이라는 건. 얘가 권리자라면 공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자인데 뭘 공신이야. 당연한 거고 그거는. 여기까지 됐죠? 거기에 더 나가서 거래를 해요. 이 자식이. 근데 이 병 권리자 아닌 자하고 거래했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야 되죠. 근데 이런 권리를 취득한다가 공신의 원칙이에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노트북이 아니라 껌을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을이 껌을 훔친 놈이야.
껌 500원짜리 껌, 요즘은 500원짜리 껌도 없죠. 껌을 훔친 놈이야. 그럼 권리자 아니죠. 근데 자기 것이라고 팔았어. 얘 껌에 대한 권리를 취득 못하죠. 이걸 인정 안 하면 취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놈이 진짜 껌 권리자인지 일일이 조사를 해야 돼. 저 껌이 롯데제과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서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지금 을이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얘가 껌 한 통 살 때마다 일일이 조사해야 돼. 껌 한 통 사는데 일주일 걸려요. 지금 당장 씻고 싶은데 거래 신속을 해치죠. 그러니까 요 놈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거래 신속, 거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공신의 원칙이라고. 근데 부동산은 거래 신속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꼼꼼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란 건 껍데기를 존중함으로써 뭘 존중함으로써? 뭘 존중? 껍데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외관. 겉으로 보여지는 거. 바깥에자 볼관자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이거를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거래 안전, 거래 신속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뭐다? 공신의 원칙이다. 그러면 껍데기 존중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묶일 수 있죠. 뭐가 있었어요? 법률행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이 있었고요. 의사표시 본질에서 표시주의가 있었고요.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묶일 수 있다? 공신의 원칙. 아하, 공신의 원칙은 물권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 관계도 확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예? 끝. 잊어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구나. 물권 변동 들어가기 전에 원칙을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거고 공시공신이고 또 하나가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 자, 요걸로 다시 갑니다.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의무를 부담하지요. 나중에 이행해야 되지요.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민법 총칙에서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요렇게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종국적으로 을에게 넘어가지요. 권리를 종국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 물권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 속에는 행위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네? 이때 동산의 경우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보통 이루어져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계약하면서 동시에 돈 주고 물건 넘겨받지요.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요놈과 요놈이 하나의 행위로 보통 이루어지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때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1월 10일 날 요놈이 만취에 있었다. 만취. 1월 10일 날 요놈이 미성년자였다. 1월 10일 날 요놈이 착오가 있었다.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럼 채권행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죠. 근데 1월 20일 날은 멀쩡하다. 술 다 깼다.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됐다. 갑이. 요 사이에 성년자 될 수 있죠. 예, 딱 1월 19일 날 만 19세가 딱 됐어. 갑이. 그럼 성년자 됐네요. 요 때는 착오가 이미 제거됐고 사기 강박도 제거가 됐어. 그러면 채권행위 당시에만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물권행위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어. 그렇죠? 이럴 때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요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따위로 실효가 되었어. 이때 물권행위가 영향받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 행위에만 뭐가 있어요? 무효, 취소와 같은 하자가 있더란 말이죠. 이게 물권 행위 영향을 주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하나의 행위니까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유인성. 그래서 결론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 물권행위는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켜주는 행위인데 그게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행위가 실효했다는 건 결국 물권은 변동된 적이 없다. 그래서 결론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그것도 소급해서 복귀. 그래서 갑은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 청구권은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 예? 여기까지 한 세트? 두 번째. 요 상황에서 을등기가 말소가 돼주면 참 좋은데 그 사이에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요 사이에 채권행위가 실효됨으로써 물권행위가 실효됐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 있고 갑에게.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남아있고 을에게. 이때 을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이걸 거래하는 놈이 나타나더래. 중간에 꼭 나타나죠. 제3자. 얘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원칙이다.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아까 만취했었다 갑이 얘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했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차고라 상복은 사기강박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가 선이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등기에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 것하고 연결해서 딱 버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예? 특히 요거는 사례 형태로 머리에 그냥 콱 깔끔하게 결론.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물권에게도 실효가 되므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 한 세트. 두 번째,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그 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단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끝. 됐죠? 네, 변동 들어가기 전에 요 정도 기본적인 이론들은 암기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안 하고 있지만 자꾸 읽으셔갖고 요 정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네, 좀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겠습니다.